안녕하세요. 합격 고고 요양보호사 TV 제15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39쪽에서 38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양보호 강론에서 지난 시간까지 제1절에 신체활동 지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 제2절부터는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을 지원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대상자의 질환 및 특성을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당뇨병 환자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절한 영양소,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그러한 식품을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을 것인지, 이런 이제 질환이나 특성을 이해하고, 또 고혈압 환자라고 하면 저염 시기를 통해서 고혈압의 식이요법을 하고, 이러한 질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한다 그러면 좀 더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마다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자는 특별히 이제 어떤 욕구에 대해서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대상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겠죠.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에서 지원은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소통이 돼야 되고, 그런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한다면 좀 더 일상생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배려돼야 된다고 이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잔존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파악해서 이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도록 격려하고 유도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 건강 기능이라든가 신체 기능, 그리고 심리적인 기능까지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이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결정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인지 능력이 없는 그런 대상자가 있을 수 있죠. 치매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거의 뭐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요양보호사 판단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지만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품은 대상자가 동의를 하면 사용을 하고요. 요양보호사 혼자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겠죠.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야 되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일회용품 사용은 가급적 자제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감염병이 있다 하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식사 준비입니다. 이 식사 준비를 하는데도 기본 원칙이 있겠죠. 식단은 가족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자와 함께 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원하는 식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큼 나누어 준비를 해야 되죠. 뭐 3일분을 한꺼번에 준비를 한다든가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위생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맛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식사와 관련된 또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편식이 있는 분인데 이분은 고기만 드신다, 이분은 채소만 드신다,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알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고등어 알러지다, 땅콩 알러지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식재료,
관련 물품의 구매 내역을 정확히 대상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을 하고요. 저장 능력, 씹는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는 부드러운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잘 씹혀지지 않은데 딱딱한 걸 선택을 하면 위장장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럴 때는 작은 크기로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연화 능력, 삼키는데 저하 대상자들은, 삼키는 거에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에게는 부드럽게 삼킬 수 있도록 끓이거나 또는 다지거나 갈아서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면서 또 각각의 어떠한 식품에 대해서 조리 방법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맛도 영양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야채는 살짝 데쳐서 볶으면 기름도 적게 듣고 색도 선명해서 먹음직스럽겠죠. 또 삶기에서 야채 삶으면 부드러워져서 먹기가 쉬워요. 또 육류는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생선은 너무 오래 삶으면 오히려 질기고 딱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름이 많은 음식보다는 기름기가 적은 조리 방법을 선택을 한다면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또는 무쳐 먹거나 찜을 해 먹거나 하는 게 좋겠죠. 자, 무침을 보시면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하면서 미각에 변화를 주어서 입맛을 찾는데 이건 굉장히 도움을 주죠. 식초 같은 것은. 또한 찜. 처음에는 찜은 센 불로 가열을 하다가 약한 불로 오랫동안 가열하면 부드러운 찜 요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오래 구우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구울 때는 적당한 시간 동안 굽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 소화 능력이 노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감소되죠. 또한 질환이 있으면, 질병이 있으면 소화 능력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사를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싱겁게 조리해야 되죠. 노화가 일어나면 이 짠맛을 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간이 맞아도 싱겁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식초를 넣는다든가 소스를 넣는다든가 하면서 싱겁게 조리하고, 그런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또 재료가 촉촉하도록 또 약간의 국물이 있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찜 요리라든가 또는 뭐 어떤 질이라든가 국이라든가, 이렇게 고려해야 할 영양소를 보시면은요, 에너지 요구량도 감소를 합니다. 노화가 일어나면서 세포의 생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몸 기관의 모든 기능들이 다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요구량도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열량을 과잉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단순당이 많은 음식, 설탕이라든가 또는 꿀이라든가 이런 건 피해야 되겠죠. 또 식이섬유나 전분이 풍부한 채소, 잡곡밥, 이런 복합당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당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방의 소화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지방 섭취량을 제한을 해야 되겠고요. 다양한 색의 식품, 이 컬러 푸드는 그 컬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하게 컬러 푸드를 섭취하는 것도 영양소를 고려해야 될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요 질환에 따라서 어떠한 식사 관리를 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있을 때는요, 정말 당뇨병이야말로 단순 당질을 섭취를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채소라든가 또는 뭐 통곡식의 어떤 식사라든가 또 과일이라든가, 이렇게 복합당질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흰밥보다는 잡곡밥이 좋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통곡식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이 당뇨병에는 좋은 영양소의 그러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잡곡밥이 더 좋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과일이나 생채소를 주로 씹어서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되도록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것을 자주 하시지 말고요.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이용하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소, 또 해조류, 또 뭐죠? 버섯류 이런 거를 충분히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닭고기는 이제 껍질에 기름이 지방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고 조리를 하는 것도 당뇨병 환자한테는 중요한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저염식이 식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 섭취를 줄이고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칼륨은 이 소금을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칼륨이 몸 안에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소금이 조금 많이 섭취됐더라도 배출을 함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또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요. 가능한 복합당질과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에서도 단순당질은 드시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다 이 혈액 우리 피가 끈적끈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섭취를 더 많이 한다든가 당분을 더 많이 먹는다든가 그러면 더 끈적거리겠죠. 그래서 그런 복합당질을 섭취를 하고 단순당은 피하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사를 하는 게 좋고요. 또 고혈압은 지나친 단백질의 섭취도 피해야 됩니다. 양질의 단백질은 섭취를 해야 되지만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 병행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은 것이 고혈압에는 이제 고혈압은 뭡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혈관 벽의 압력이 상승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너무 과잉 섭취를 하면 이 혈액에 영향이 나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단백질 섭취도 지양을 해야 됩니다. 또한 카페인 함유된 음료라든가 알코올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중 당뇨병 대상자에게 가장 좋은 식품이 뭘까요? 첫 번째, 떡, 찐감자, 수박. 떡, 찐감자, 수박은 혈당 지수가 높은 그러한 음식입니다. 다음에 과일 주스. 과일 주스 또한 주스로 먹지 말으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혈당 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설탕, 물엿, 꿀은 단순당이라고 그랬죠. 단순당은 먹으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 지수를 높이고 늙은 호박이나 고구마 같은 경우도 당질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혈당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몇 번일까요? 2번이죠. 통곡식으로 만든 혼합, 보리밥, 그 다음에 우유, 당면 같은 경우는 혈당 지수가 열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붙죠.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 피해야 한다.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차수를 먹어야 된다. 자, 다음 중 고혈압 대상자에게 좋은 식품은 뭘까요? 자, 고혈압 대상자는 저염식이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젓갈류, 된장, 간장류 짜죠. 그죠?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햄, 베이컨 같은 이러한 질이 좋은 단백질이 아니죠. 이거는 아질산염 때문에 또 바람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개류, 새우, 오징어 같은 경우 콜레스테롤이 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돼지고기, 동물내장, 지방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사과, 감자, 호박, 무 등의 그러한 야채, 채소, 무기질이나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식품이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권장식품 보시면 여기 보리밥, 현미밥, 잡곡밥, 생선, 콩, 두부, 저지방 우유, 녹황색 채소, 해조류, 버섯류, 과일류,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질, 비타민이 또 단백질, 질 좋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 위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변비일 때 어떠한 식사 관리를 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식이섬유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마신다. 변을 잘 볼 수 있는 거는 식이섬유가 변을 만들 수 있도록 음식 영양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식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라고 그랬죠? 1시간에 한 컵씩 8시간에 나누어서 마시면 굉장히 물을 마시는 좋은 습관이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식사,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당장 변비가 오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 장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또 잔여식이 남을 수 있도록 이 대장에 잔여식이가 남아서 섬유소가 남아서 그것이 대변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규칙적인 식사, 배변 습관이 중요하죠.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한다.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사실은 뼈는 칼슘이 중요하죠.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유를 통한 칼슘 섭취가 굉장히 좋습니다. 비슷한 것들 요구르트, 치즈, 또 해산물, 멸치, 뱅어포, 미역, 또 콩으로 만든 두부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커피나 탄산음료는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커피,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품을 이렇게 이제 식사 관리를 하는데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위생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식품을 먹을 때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가 있겠죠. 기본 원칙은 보관된 냉동식품 해동시켰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냉동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냉동을 시킨다는 것은 이 해동시켰을 때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고요. 그 미생물이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냉동해도 어떤 이제 그 식중독에 걸릴 위험,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은 당연히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에도 대상자에게 설명을 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죠. 다음에 보관 방법을 보시면은요, 생선이나 조개류, 생선은 내장과 머리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찬물에 씻어서 소금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제거해서 밀배봉투에 넣어서 냉동 보관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죠? 그리고 조개류는 바로 쓰지 않을 경우에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 어떤 밀폐용기나 또는 비닐에 싸서 보관을 했는데 신문지에 싸서 냉동 보관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는 시금치 등 잎채소는 세워서 보관을 하고요. 흙이 묻은 채로 보관을 하려면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두고 씻은 것은 밀폐봉투에 넣어서 채소실에 보관을 하면 됩니다. 껍질 벗긴 감자는 식초물에 담가야지만 변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냉장실에 보관하는 방법, 이렇게 보관 방법이 그 각 식품마다 따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을 하셔서 보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육류. 육류는요, 원래 잘게 쓸면 표면적이 커져서 세균이 더 많이 증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덩어리째 보관을 하는 게 좋고요. 또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서 랩으로 싼 뒤 라벨지에 구입 날짜 기재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육류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할 때도 우리가 올리브유를 바르죠. 표면에 이렇게 식용유를 발라두면 오히려 이제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달걀 같은 경우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을
청량하게 보관을 해야 되겠죠. 이 달걀은 물로 씻으면 보호막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비비면서 씻으면 안 됩니다. 또 과일 같은 경우 파인애플, 메론, 오렌지, 바나나 이런 열대 과일은 실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과일은 냉장실에 야채실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하면 안 되는 것을 보시면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때는 다시 냉동시킨다.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미생물 번식이 냉동시킨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또 달걀은 변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로 비벼 씻는다? 아니죠. 물로 비벼 씻으면 보호막이 벗겨져서 오히려 미생물이 침투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냉장 보관되는 것과 냉동 보관되는 것이 어떤 식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은 미생물이 증식이 억제되는 온도가 0에서 10도 이렇게 저온입니다. 여기에서 보관을 하면 증식이 억제되고요. 냉장실 온도는 대부분 5도씨 이하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류, 어패류는 하루 이내에 사용할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냉동 보관을 하면 안전하고요. 또 두부나 달걀이나 어묵, 우유 등은 항상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한번 얼려보세요.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항상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요. 냉동실 온도는 영하 15도씨 이하를 유지를 하면 냉동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수분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하면 좋습니다. 냉동식품은 원래 포장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 식품 섭취에 5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청결. 가장 중요하죠. 청결 유지. 손 씻기로 감염성 질환의 70%가 예방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먼저 깨끗이 씻고 식품을 만져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은 분리시켜야 됩니다. 도마와 칼은 어류, 육류용 따로, 채소, 과일용 따로 쓰면 더 좋아요. 그런데 도마와 칼이 한 개일 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과일, 다음에 육류, 생선, 닭고기 순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닭고기가 맨 마지막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일이 먼저라는 건 알죠? 과일, 채소가 먼저라는 건 아는데 닭고기가 맨 마지막이라는 건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생선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닭고기가 마지막이다. 또 완전히 익히는 게 좋다. 75도씨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 안전하게 식품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75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하라는 거죠. 다음에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을 해라.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되기 전에 냉장고에 보관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또 해동시키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전자레인지 해동을 통해서 해동시키는 게 좋습니다. 안전한 물과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 이거는 가장 기본 원칙이겠죠. 자, 다음은 식품 보관기간입니다. 냉장식품은 조리한 식품, 반찬이나 국 이렇게 조리를 했어요. 2시간 이상을 넘지 말라고 그랬죠. 실온에서. 그럼 2시간 이내에 냉장을 해야 되는데 3 내지 5일 이내에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류는 2일 내지 3일, 그 다음에 생선은 더 빨리 먹어야 돼요. 1일 내지 2일. 냉동식품은 만두, 떡, 육류, 생선 이런 걸 냉동시키죠. 우리 6개월 이내에 먹어야 됩니다. 떡 같은 경우 넣어놓고 잊어버려서 뭐 1년, 2년 가는 경우도 있죠. 6개월 이내에 먹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식기 및 주방 위생 관리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싱크대 배수구. 싱크대 배수구에 악취가 난다 그러면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소식.
우리 소식하잖아요. 싱크대니까 소식. 소식이 싱크대는 소식을 하기 위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억지스럽지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잘 외워집니다. 싱크대 배수기 소식. 다음에 천장 싱크대. 냄새나 곰팡이가 발생을 했어요. 찬장 싱크대, 천장이 아니라. 찬장 싱크대에 냄새나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는 곰팡이가 있으니까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준다. 알코올은 뭐예요? 알코올은 우리가 살균제죠. 거의 소독을 하는. 그래서 희석한 알코올로 닦아주면 곰팡이가 살균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냉장실. 채소 박스나 선반은 주방용 세정제, 또 소다나 식초, 소식 좋아요. 따뜻한 물에 타서 닦아낸다. 주방용 세정제 아니면 소식이죠. 다음에 소독용 알코올이나 맥주를 헝겊에 묻혀서 닦아주면 악취가 없어진다고 해요. 뭐 김치에 냄새가 배어 있다거나 이럴 때 소독용 알코올 또 맥주 같은 거를 헝겊에 묻혀서 닦아주면 좋습니다. 또 숯이나 숯을 넣어두거나 탐빵 조각, 커피, 또 녹차 티백 넣어두면 탈취제 역할을 합니다. 또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는 그물형이 위생적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스펀지형은 미생물이 번식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습기를 더 많이 머금을 수 있고 미생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죠. 그물형은 습기를 금방 배출을 하고 미생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라는 것이죠. 그릇 조리기구를 보시면요. 행주로 이렇게 마른 행주로 닦아서 물기를 건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습니다. 어긋나게 엎어놔서 스스로 이제 그 물기가 건조되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바로 담그면 깨지죠. 이건 상식이니까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고무장갑 같은 경우는 조리용과 비조리용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대부분 뭐 우리가 다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니까 사용 후에는 뒤집어서 세제로 깨끗이 씻어 놓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는 녹차 티백을 두세 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놓으면 하루 정도 넣게 되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깨끗이 살균 처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 할 때 기름기가 적거나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를 하게 되겠죠.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종이 타올로 한번 기름기를 제거한 후 설거지를 하면 좀 더 용이하게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유리컵. 자, 가장 물만 마시니까 깨끗하죠. 그 다음에 수저류,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순으로 설거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안 해오셔도 상식이니까 잘 아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식사 관리, 다음에 의복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의복 관리의 기본 원칙은 더러워진 의류는 애벌 빨래를 하고요. 세탁물 주머니에 넣어서 세탁을 하면 됩니다. 또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것은 즉시 세탁해야 되겠죠. 오래 놔두면 그게 굳어서 잘 빠지지를 않아요.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번 세탁한 후 사용을 하고요. 의류 버릴 때는 반드시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냥 내 멋대로 버리면 나중에 어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신뢰에 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다음은 의복 선택 및 관리 부분을 살펴보면 저녁 외출 시나 이럴 때는 교통사고 비 올 때도 그렇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밝은 옷을 입어야 되고요. 신발은 편하게 굽이 낮고 폭이 좁지 않고 그리고 뒤가 박혀 있어야 돼요. 뒤가 뚫려 있으면 잘 미끄러지고 발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끄럼 방지를 부착하는 것 등이 좋습니다. 속옷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흡습성이 좋은 소재, 흡습성이 습기를 땀을 빨아들일 수 있는 소재가 좋습니다. 자, 침상 청결 관리를 보시면요. 이불은 가볍고 부드럽고 보습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이 좋고요. 자주 햇빛에 말리면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불을 건조시키면 면이 이렇게 팽창해서요. 이렇게 더 가벼워진 것처럼 보이고 더 보온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건조는 오전 10시에서 2시 사이에 하면 좋고요. 이것도 꽤 잘 나오죠.
그리고 요것도 잘 나오고. 다음에 이제 양모와 오리털 등의 이불은 그늘에서 건조를 합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다음에 단단하고 탄력성이 뛰어나고 지지력이 뛰어나고 습기를 배출하는 것. 이것은 요 매트리스의 성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나 매트리스는 좀 단단한 게 좋아요. 너무 부드러우면 허리 척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탄력성, 그 대신 뭐 단단하고 딱딱한 것보다는 탄력성이 있고 또 지지력이 있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습기를 배출해 버릴 수 있는 거라면 금상첨화겠다라는 것이고요. 너무 푹신하면 자세도 나빠지고 척추에 문제가 발생되고 피로해지기가 쉽습니다. 자, 다음에 침상 청결 관리는 린넨유인데 린텐유라고 했네요. 이건 고쳐야 되겠습니다. 시트 등. 시트는 주름이 생기지 않고 한 장으로 요를 덮을 수 있는 크기.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넣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다음에 시트 소재는 튼튼하고 흡습성이 좋은 면이 좋아. 또 옅은 색이 좋습니다.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다음에 소재가 두껍고 풀을 먹이거나 재봉선이 있는 것은 욕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좋죠. 그다음에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그다음에 열에 강하며 촉감 좋은 재질이면 좋겠습니다. 메밀 껍질이나 식물의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고요. 이것도 잘 나오죠.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은 어깨폭에 23cm, 20cm 내지 30cm를 더한 것이 적당합니다. 자, 흡습성 관련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요 베개, 이거는 습기 배출 재질. 요 매트리스 베개는 습기를 배출하는 재질이어야 되고, 시트 속옷은 흡습성이 좋은 이 습기를 빨아들이는 그러한 면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16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